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은 언론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보도를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놓치고 있는 건 혹시 없는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네, 제2의 찐기자 이지은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2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김남근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변호사입니다. 아,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많이 반갑습니다. 좀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행동하지 않는 양심의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은 행동하는 양심. 최근에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신가 보군요.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사모펀드나 파생 상품을 팔 때는 이게 쉽게 팔아놓고선도 막상 이제 책임을 지라고 그러게 되면 뭐 우리도 사기를 당했다든지 변명들을 하고 있고, 또 금융감독은 그걸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별도의 감독 기구를 만들어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감독을 하자,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짜. 오늘 저희 방송이 11월 1일 111회 방송이거든요. 잭팟이 터지듯이 아주 명쾌한 그런 비평 기대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장관께 뭐 불쾌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을 감독하면 그게 상사고 뭐 이렇습니까?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그럼 검사가 계속 아니 왜 자꾸 이렇게요?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네,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감에 대해서 언론의 한 줄 평을 보면요. 추미애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이 났다였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번 국감 보도를 총평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언론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싶은데요. 23일 경향 사설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라임 수사 사령탑 사임 속 진영 논리 대결장 전락한 검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쨌든 추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은 이를 수용했다. 이런 끝이어야 돼요. 끝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이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라고 직접 광고에 나서게 됩니다. 마치 투비 컨티뉴드 좀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라고 하는데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는 위기의 남자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승은 결기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대에 오를 것이다. 계속 예고하는 거죠. 이제 전이 뭐냐면 작심 발언이라고 이제 많은 따옴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비명을 질렀다라던가. 그리고 결은 아마도 정계 출사표라고 끝맺음 됐는데 또 여기서 투비 컨티뉴드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추 장관과 그 윤 총장의 대결 구도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언론의 소스거든요. 없는 갈등을 훨씬 더 부풀리고 있는 게, 그리고 있는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아주 큰 것으로 만드는 게 언론인데, 언론이 지금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났다고 한 줄 평을 한다? 저는 굉장히 자격이 없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출석했던 지난 국감 보도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2일 대검 국감 다음 날 23일 5대 일간지에서는 지면 섹션을 마련했는데요. 조선일보는 국감 나온 윤석열, 중앙일보는 윤석열 국감 지상중계, 한겨레 역시 윤석열 국감이라고 지면 섹션에 이름을 달았고요. 동아와 경향에서는 대검 국감, 대검 국정감사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자, 26일 법무부 국감을 앞두고도 추미애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언론의 초점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대다수 언론이 이렇게 한 곳을 겨냥하게 되면 그 부분은 뚜렷해지지만 다른 부분은 흐려지잖아요. 저는 윤석열 국감이라는 조어 자체가 이번 국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야라는 메시지를 언론이 계속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과연 그러하냐. 윤석열 국감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17개 상임위죠. 그다음에 그 안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한 28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묻혀버려요.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과 추미애 둘의 싸움에 별 관심이 없는 자기 삶이 직접 다른 사람과 더 연결이 있는 그런 국민들의 관심사들마저도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과도한 초점은 여러 가지를 묻어버린다라는 문제가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예전에 돈킹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돈킹. 돈킹은 그 매우 큰 복싱 경기를 성사시킨 걸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번에 그 언론은 마치 그 돈킹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이 싸움을 딱 성사시키고 빅매치를 성사시켰다. 그걸 지켜보게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이 대검찰청 국감의 실시간 시청률이 10%에 육박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던 그 국감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보도들도 그럼 국민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보도였는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감의 진행 과정을 좀 보면 이 피감기관장으로 나온 윤석열 총장에게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발언 태도를 문제 삼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질타를 한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윤 총장에게 발언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약간 감싸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답변을 1분 내로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윤 총장의 발언 기회를 많이 충분히 보장해줘라. 질의를 오히려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대신 대응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김도읍 의원은 지난 그 2013년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과 관련된 폭로가 나왔던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제 그 당시에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이었죠. 이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발언대에서 시간이 없다고 계속 끊기에 바빴었거든요. 그랬던 태도가 7년 만에 바뀌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여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은 정치인들의 언행을 선택적으로 소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 10월 23일자 여의 융단 폭격, 불만 있으면 옷 벗고 정치해라라는 기사에는 그래픽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박범계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윤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가 과거와 달리 바뀌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국감이 진행된 당일에 쏟아진 기사량을 합쳐봤더니 3,000건이 넘었습니다. 아마 제2의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한눈에 알아보셨을 발언 받아쓰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간혹 팩트체크 보도도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 부하 논란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TV조선에서는 따져보니라는 코너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 아닌가, 또 조선일보 법조계 다수 의견은 추후 지휘권 직권 남용처럼 관련 법률을 이제 소개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전직 법무부 장관 또 전 검찰총장과 교수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4명의 법조인들이 다 생각이 똑같네요. 과거에는 이제 검찰이 법무부를 자기 상급 기관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파견 나가서 이렇게 장악하는 어떤 기관 중에 하나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이제 전부 검찰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검찰의 주요 요직들을 이제 그 검찰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이렇게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전직 검찰총장이 과거 시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어떻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느냐. 네. 이제 이런 좀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붕 떠가지고 이제 장관과 총장이 이제 뭐 칼싸움 벌인다, 총싸움 벌인다 뭐 이런 식의 좀 보도만 있어서 진짜 검사들이 술 대접을 받았는지 받았다는 것들을 윤 총장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덮어버리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려고 그런 것인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건 없이 그냥 이렇게 인물과 인물의 어떤 이 대립구도 이런 것만 좀 부각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조선일보는 특히나 법원이나 검찰, 법 쪽에
어떤 여론을 전하면서 특정인의 발언이 마치 그 직역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권 문제는 검찰에 대한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 이러한 또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공론장이 마련이 되어야 돼요. 언론이 그 공론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처음부터 공론장을 만들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입장을 주입하겠다는 태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지 못하도록 두 분이 좀 조선일보 인터뷰에 좀 응하세요. 인터뷰를 안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안 해요. 삼고 초려하신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국감은 부하가 모든 걸 덮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나 이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부하라는 표현은 생경하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발언을 두고 조수진 의원이 4년 전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와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이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서 썼어요. 그 정치인의 발언을 아무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이 정치인의 부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언급한 부하라는 과거의 추미애 의원의 발언과 지금 이제 생경하다고 언급되는 그 부하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맥락이 사실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과거의 발언을 소환해가지고 마치 추 장관이 거짓말하는 듯이 보도하는 것도 문제인데 언론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입에서 부하라는 말이 나왔으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나온 거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그 표현이 생경하다고 했고 총장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계속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총장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마치 추 장관의 태도인 것처럼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법한 거야? 이게 정말 행사될 수 있는 게 맞아? 라는 논점은 다시 묻혀버리게 되는 결과가 됐죠. 뭐 옛날 영화로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네 꼬봉이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장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이제 항명을 하려는 이제 태도로 이제 보여지고 한쪽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이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으면 만나가지고 서로 비판도 하고 거칠게 논쟁도 하고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과 총장 사이에 있어서의 지휘 방식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합의된 내용을 쫙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좋은 거잖아요. 둘이 아마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따로 언론에다 대고 막 서로 이제 쏟아내니까 마치 이제 검찰이나 법무부 조직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그 대립에서 가장 피해자는 결국 검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검찰이라는 건 무슨 추미애 라인, 뭐 윤석열 라인 이런 거 있고 네. 어느 라인이 수사하게 되면은 막 그 억울하게 이제 막 그 강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를 입고 어느 라인이 하게 되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검찰의 위신이나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는 이제 바닥에 떨어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부하라는 말에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서 이 말은 굉장히 어떤 권력적인 말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불과하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말이 가진 정치적인 맥락을 언론이 폭발시키고자 했던 것이고 그 정치적 맥락을 폭발함으로써 결국은 본질은 가려져요. 그냥 마치 권력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수장을 누가 잡느냐, 누가 대장을 맡느냐의 이런 아주 지저분하고 치졸한 어떤 그런 권력 싸움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이득이 되느냐? 결국 개혁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시끄러운 권력 투쟁으로 보이게끔 하는데 이득이 되는데 언론이 이 이득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일 대검과 26일 법무부 국감 다음 날 주요 일간지의 일면 기사 보도를 좀 비교하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일 대검 국감 이후에 23일자 신문 일면인데요.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모두 윤석열 총장의 얼굴 사진을 일면에 실었고요. 26일 법무부 국감 다음 날 27일 신문 일면도 살펴보죠. 그중에서 사진을 실은 건 2개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옆에 있는 추미애 장관의 사진을 실은 중앙일보가 있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는 기사와 함께 대검 앞에 놓인 화환 그 사진을 바라보는 추미애 장관의 뒷모습을 실었습니다.
주말이었던 25일에 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져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좀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 같은 경우는 일면에 법무부 국감 이후에 추미애 장관 관련 기사가 없었거든요. 보도 내용도 좀 살펴보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 기사에 윤석열의 야성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사진도 크게 보도를 했고요. 사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말이 구구절절 옳다. 이런 식으로 약간 노골적으로 편들기처럼 보여지는 사설까지 썼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추 장관의 발언과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좀 힘있게 다루고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있는 보도의 형태는 아니어서 이게 양적이나 질적이나 좀 윤 총장에게 많이 편중돼 있는 보도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손과 얼굴을 같이 잡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손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도상학적으로 봤을 때 밑에서 위를 잡으면 이걸 좀 안각이라 표현하는데 그 사람의 권위감을 높이는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강 교수님께서 언론이 윤석열 총장의 손 동작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 손동작 심층 보도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심층 보도요? 예, 한국일보의 야심작이 눈에 띄었는데 10월 22일자입니다. 작심 발언과 함께 나오는 윤석열의 묵찌빠. 정말 그 많은 사진들을 첨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심층 보도한 기자 작성가하고 얼마나 흐뭇했을지 생각하면 저도 좀 뭉클해지는데요. 부디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님 윤 총장에게 가위바위보 이기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김광일의 입 같은 경우에 위험한 짐승이라고 이 시가 어디서 인용된 건지 혹시 아세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김춘수의 시입니다. 근데 꽃을 위한 서시예요. 꽃이 누굽니까 지금?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꽃을 위한 서시에서 꽃을 가져왔다? 인물을 키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한 서사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휘를 볼게요. 솔직한 사내, 처절한 고백, 의로운 형, 숙명. 전 영화 신세계나 해바라기 같은 그런 조직범죄가 등장하는 갱스터 영화 느와르 영화의 광고편인 줄 알았어요. 거기 비열한 거리로 걸어가는 한 사내가 있다. 그는 결코 비열하지 않으며 때묻지 않고 두려움도 없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하드볼드 탐정서사라고 해서 이렇게 느와르 분위기를 만드는 레이먼드 챈들러의 자기가 어떻게 영웅 인물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작법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감시 기능을 해야 될 언론이 오히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영웅을 만들었는데 모든 필력을 투입하고 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옛날에 무슨 아우라가 무슨 멋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언론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미화하는 것도 문제인데 자꾸 총장이 그 수장이 이제 이렇게 정치적 영웅화되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그 조직은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이런 거를 보장받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고유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해야 될 수사 업무들이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검찰에 대한 비극이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을 하게 되면. 저도 김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 사태가 계속될수록 저는 걱정되는 건 일선에 있는 수사검사들이에요. 김순덕 칼럼 네. 이거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대중가수랑 윤 총장의 공통점을 나열해서 검사라는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다. 권력까지 파고들다 순환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집단은 윤석열 검찰밖에 없다는 기대가 하늘을 찌른다. 가 이번 칼럼의 내용이거든요. 네. 작년 7월에 나온 어느 칼럼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윤석열의 조직 이기주의는 조폭의 충성심과 뭐가 다른가? 윤석열은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면 못 참지만 망나니처럼 휘두르라는 하명수사는 외압으로 또 치지 않는 천생 칼잡이였던 셈이다. 일단 맞번 권력의 속성상 윤석열이 국민에 충성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이게 작년 7월 11일 날에 나온 김순덕 칼럼이에요. 네. 같은 사람이 쓴 거란 말이에요. 제목이 조직을 사랑한 윤석열, 조폭과 뭐가 다른가거든요. 이번 칼럼에서 나온 문장이 이런 게 있죠. 같은 사람도 입장에 따라 이렇게 달리 보일 수 있다는데 놀라게 된다라고 본인이 쓰셨는데 저도 김순덕님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나 평가에 공감대가 다를 수 있고요. 또 지지가 분명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2에서는 좀 선을 넘는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선일보의 칼럼을 보면 주재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선
화장대 위 티슈처럼 아무 때나 뽑아 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TV조선의 신통방통에서는 윤 총장 부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남자들이 여자들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돈 많은 부인과 결혼했다고 어느 날 부인의 돈을 챙기고 묻고 그걸 관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이 여성 정치인을 대하는 프레임을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얼굴마당 같은 표현으로 부정적 여성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화된 정치적 성과를 강조한다. 정치적 능력보다는 신선함, 도덕성, 살림사람 같은 개인 능력을 강조한다 같은 식의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5년 전에 나온 논문이에요.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표현, 가령 화장대 위 티슈처럼 아무 때나 뽑아 쓴다라는 표현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남발을 비판하기 위해서 차용됐잖아요. 이런 표현은 어쩌면 다행히 사그라드는 것 같은 어떤 여성에 대한 나쁜 관념, 프레임을 다시 이렇게 되살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왜 문제냐고 누가 묻는다면 사실 답은 간단하죠. 추 장관이 남자라도 이런 표현 썼겠느냐. 기사에서는요.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가치평가의 단어를 써야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라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뭐 성녀라던가 뭐 추사 이미지 굉장히 넣었던 언론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성이라고 해서 비하로만 쓴 것은 아니란 겁니다.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 남편이 요트를 사러 출국하는데 왜 남편도 컨트롤 못하느냐라는 얘기로 또 한참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논리인데도 TV조선에서 남자들이 여자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는 굉장히 옳은 거다. 언제나 그러니까 이중잣대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튼 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을 유력 정치인의 반열에 자꾸 올려놓는 언론. 저는 이거는 매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그 문제를 지적해 왔잖아요. 언론들이 또. 정치의 어떤 중립성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좀 혼내주셔야죠. 저는 이게 한국 정치의 가난함과 지금 현재 야당의 궁핍함이 결국 이런 기사를 만들어내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대한 뭐 어떤 바람이 있느냐 혹은 야망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야당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언론은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왜 너희들 제대로 그 국감 못하고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미래 정치인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있느냐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또 옮겨요, 스피커로서. MBN 방송, 그러니까 10월 24일 그 뉴스 추적 방송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치 생각이 없다고 선거했던 과거 발언이랑은 좀 다르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윤 총장이 전개에 진출할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뜻이 있다면 총장 임기를 마치는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은 대선을 약 7개월 앞둔 시점으로 대선 후보 선출을 본격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생각만 해도 되게 끔찍한 게 정치할 생각을 내비치는 검찰총장이 내년까지 임기 다 채우고 있다가 나가버리면 우리 국민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론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타이밍 괜찮은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되는 한국일보의 10월 26일 이충재 칼럼인데요. 윤 총장이 정치 데뷔 선언했다라고까지 훨씬 적극적으로 해석하는데 끝이 달라요. 윤 총장의 정계 진출 시사 메시지는 검찰을 2번 죽이는 일이다.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는 게 옳다. 그런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아무리 중립성을 외친들 이를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언론이 원칙을 지키는 태도는 보여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망론과 관련해서는 그게 마구 무너져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윤석열, 추미애 두 인물의 입에 언론이 집중하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잊혀졌습니다. 국감에 달군 라임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의 본질은요. 사실 2조가 넘는 그 막대한 피해액이 발생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 해결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언론이 조명하지 않은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2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을 급하게 팔게 됐었고 그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제가 이자를 조금 더 받아보겠다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얘기해요. 국정감사에 피해자들 사례가 올라가야 된다. 은행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사례를 찾는지를 밝히고 지금 다른 데만 초점이 돼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기가 막혀 죽일 지경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은행
놓지 못하겠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이 너무나 커서 너무 어렵습니다. 예. 상환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오전 중에 입금된다 그랬거든요. 전화해봤더니 뭐 PB가 당황해가지고 그냥 하늘이 노랬죠. 그냥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 그런 거보다는 진짜 피해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어떻게 이 회사를 소홀했고 신용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하나예요. 이 금융 범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고 재발 방지책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해달라. 그런데 이제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정치적 공방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그 보도량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간지 5곳과 경제지 2곳에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전체 658건의 기사 가운데 정치권 갈등과 의혹을 다룬 보도가 400건 차지했고요. 반면에 사모펀드 피해자를 조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단 24건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 사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피해 규모잖아요. 몇 조, 몇 천억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숫자로만 보면 야 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루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 자체일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정치권 연루설로 뛰어넘어 버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청와대 이야기, 정치인들 이야기로만 비춰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피해자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기자회견에 오지 않는 기자들한테는 섭섭함이 생기지만 나중에 그 기자회견의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를 악용하는 기자들한테 분노가 치미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에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10월 14일자 청행정관 소유의 옵티머스 돈 세탁소 조폭 살인 연루라는 기사를 보면 다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사진이 나오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작 피해자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안 나와 있고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메시지는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용한 거죠. 이분들의 어떤 호소, 분노, 고통을 하나의 이미지로 이용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있어서 언론도 사실상 공모관계에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또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모펀드 홍보에 앞장섰던 언론을 저희가 찾아냈었는데 또 다른 언론의 잘못을 포착을 해냈는데요. 지금 그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그와 똑같은 잘못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의 편법 거래를 문제 삼는 최초의 보도가 나간 직후 많은 언론이 라임의 반박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써줬습니다. 네. 어떠한 비판도 없이 그대로 받아 써줬습니다. 당시 기사를 몇 개를 보면은 매경 같은 경우 7월 30일 날 라임 사태에 뿔난 피투자 기업들 찌라시의 회사 피해 눈덩이라고 기사가 있었고 머니투데이도 같은 날 라임 투자사들 우리 좀비 기업 아니에요. 불신 커진 사모펀드 교각사로 경계해야. 모두 조준영 기자의 그 기사 보도를 찌라시성 의혹으로 일축하면서 그로 인해 피투자 기업들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조진영 기자에 대한 엄청난 비난 댓글들이 달려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당시 기사에 거론됐던 피해 기업 중에 하나로 거론됐던 그 리드라는 회사는 지금 라임 투자 수수 협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더 피해를 양산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거 문제 없다 그러잖아. 그러면 더 안심하고 투자하게 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축은행 사태 때도 이제 저축은행 문제가 언론에 보도에 나왔는데 다시 또 일제히 문제 없어 저축은행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축은행의 주식을 사게 되거나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같은 것들을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제 사게 돼가지고 피해를 이제 더 많이 양산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재판에 가게 되면 또 불리하게 돼요. 이미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 지적했는데 왜 그때 회수 안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왜 그때 지적했는데 그때 또 투자했어. 그러면은 이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이 인정을 못 받거나 훨씬 더 손해배상이 줄어들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피해 보상을 받을 때 언론도 책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법적 인과관계까지 인정은 안 할 테니까 언론한테 이제 뭐 책임을 지진 않겠죠. 또 이제 우리가 언론 회사라고 안 하잖아요. 언론 기관이라고 그러고 이제 언론 그
기관이 이제 영리 목적으로만 예. 그걸 그 기사 팔아먹으려고 이거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공익적 입장에서 취재가 될 만한 것도 취재하는 거고 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보도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막 거기가 광고 주니까 이제 뭐 이거 보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국경제 라인펀드 첫 보도 때 경험한 이상한 로비라는 글을 보자면 상식 밖의 제안을 했다는 건데 어떤 제안을 했냐면 라인펀드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뭐든 해주겠다. 광고든 협찬이든 액수와 관계없이 말만 해주면 다 해주겠다. 자, 우리 여러 번 언론에 대해서 다룰 때 광고나 협찬 문제로 결국 기사를 실어줄 수도 있고 기사를 싣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과 개연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언제든 라임 사태 또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언론은 여전히 자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책임을 져야 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라임 사태를 최초 보도한 한국경제 조진영 기자는 금융당국의 검사가 반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타 매체들은 수개월 동안 사태 추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아쉬운 점은 라임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많은 기자들이 뭐 성찰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봉현 회장의 2차, 3차 폭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루는 언론의 행태는 한쪽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또 한쪽에서는 그의 측근과 이모 변호사 반박 의견만 그대로 또 받아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받은 그 폭로를 또 단독이라고 붙여가지고 경쟁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행태입니다. 근데 단독이 아니면 어떡하죠? 가령 JTBC 10월 21일자와 KBS 10월 21일자, 그러니까 추가 입장문을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신을 받았고 사실상 그 도피 당시 검찰 조력이 있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실었는데 다른 언론사에 같은 날 실렸다는 건 이미 단독으로서의 의미 자체를 상실했다는 건데 얼마만큼 한국의 언론사들이 단독이라는 것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증빙 사례가 돼서는 좀 부끄러운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KBS도 3건이나 단독 보도를 했고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단독 경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김봉현 씨의 의사에 달린 문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김봉현의 진술을 받은 검찰의 의사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 중에 이제 게이트키핑 역할, 그다음에 이 사안에서 지금 뭐가 중요하다라고 지목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 사건 핵심 피의자에게 맡기고 있고 또 검찰에게 맡기고 있어요. 언론이 자신의 역할을 너무 쉽게 내줘버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 시민단체도 내부 고발들이 이제 많이 와요. 반대 측면에서의 공격적인 질문을 막 하면서 이게 객관적인 어떤 진실이나 이런 걸 이 제보자가 전달하려는 것인가를 검증을 해보고 우리가 확신이 들었을 때 시민단체도 문제 제기에 나서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언론도 아마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 쪽으로 수사가 오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수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의도가 중심이 된 것인지 진짜 어떤 객관적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좀 검증해보고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다 그 보도 원칙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로 보도를 할 때에는 일단은 이 폭로자에 대한 검증, 이 폭로자가 이렇게 폭로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후가 있는 건 아닌지, 또 이 폭로로 인해서 이 폭로자가 어떤 이익을 받는지 또는 어떤 손해를 입는지 이 이해관계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폭로 내용에 대한 검증인데 이 제보한 폭로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단일 취재원이 아니고 복수의 취재원들을 만나면서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보도는 이런 것들이 원칙들이 좀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폭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폭로를 했던 손 치더라도 폭로 내용이 사실이면은 보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언론이 더욱더 지면을 할애하고 또 제대로 질문을 집중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을 텐데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금융위는 사전적으로 규제를 너무 완화해 준 게 있고 금감원은 잘 감시를 하고 시장에다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건 알려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한 80조 규모 폰지 사기 있었어요. 미국 법원이 형을 한 150년형을 때려버리고요.
본인이나 뭐 본인 외 가족들에 대한 자산, 몰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피해 보상에 활용을 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특히 사모펀드 관련된 거에서는 제도가 잘 정비돼 있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복구가 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전혀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는 게 좀 답답해요. 정치 게이트의 문제로 가져가려는 거 있잖아요. 선호하는 정치적 정당에 이익을 주고 반대하는 정당에는 타격을 주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의 계산인 거지, 실질적으로 게이트에 연관된 사람을 처벌했다고 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나요?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는 언론이 어떤 부분을 좀 명확하게 조명을 해야 될까요?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들이 팔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들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믿고 사는 거지, 그 펀드를 파는 데서 이 상품이 정말 이런 투자자한테 적합한 건지, 뭐 이런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좀 너무 위험한 상품은 아닌지, 이런 걸 이제 검증을 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규제를 완화해 줄 때는 적어도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는 더 강화돼야 되는데, 2015년도에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팀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모펀드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이제 팀도 없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의 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복구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어느 언론들이 좀 취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게 되면 아무도 이제 자본시장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다 돈은 또 부동산 이런 데 몰려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자본시장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좀 획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언론들도 좀 취재를 해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좀 드러내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민원련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은 종편 대담 프로들이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다루는 비중은 매우 컸지만, 그 사안을 다루면서 정작 금융 전문가를 초대해서 분석적 비평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이것을 보면은 언론이 이 사태를 뿌리 뽑아야 할 금융 범죄로 보느냐, 아니면 상품성 있는 정치 공방 소재로 보느냐,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후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범죄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또 다른 축이 정관계 로비 의혹인데요. 언론이 여야를 막론한 그 공정한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그 윤추, 추윤의 기싸움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어떻게 이 지휘 체계들을 갖추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시사해 주는 바가 상당히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이 부딪히는 문제로만 이제 보게 되게 되면 검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에 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다 사장될 우려가 있어요. 네. 검찰이 개혁 대상인가 아닌가,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TV조선에 나온 제목,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대장이냐 아니냐, 누가 부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인 것처럼 어젠더 세팅을 했는데 많은 언론이 거기에 주르르 따라가 버린 결과예요. 중요한 건 개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될 텐데, 결국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수사 영역까지 들어가는 건 어렵고 좀 지난하지만 사람 간의 대결로 하는 건 쉽고 재밌거든요.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수사는 덮고 이 두 사람의 갈등만을 부추김으로써 모든 손해는 옵티머스나 라임 피해자뿐만 아니라 언론 소비자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검찰개혁의 그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9년 전 예언했던 문추 검찰농단이라는 칼럼에서 문 대통령은 9년 후 문재인 추미애 커플이 합작할 막장 검찰농단을 스스로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윤석열 정치적으로 죽는다 해도 진실 변하지 않아라는 칼럼에서 추미애 장관은 엉뚱하게 검찰을 표적으로 삼았다. 검찰개혁은 알고 보니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축출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시민의 생활은 아랑곳 않고 부패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검찰개혁으로 법은 죽었다. 그들은 법과 공정을 테러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농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 문추 검찰 농단 하면 떠오르는 용어가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박근혜, 최준실 국정농단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인물 두 사람이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사안을 헌법을 무시해가면서 엉망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문추 검찰농단이 과연 박근혜, 최준실
그 국정농단과 똑같이 등치해서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마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언론 소비자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공무원 그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 다뤘을 때 그때 당시에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이 세월호 박근혜 세월호 7시간과 뭐가 다르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 공백, 대응 공백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했지만 결국 그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쓰는 거예요. 국정농단이란 말이 정권을 교체하는 데서 교두보가 됐거든요. 우리가 국정농단이었다면 이들은 검찰농단이다. 어떤 동일시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다. 결국은 아주 정파적인 언론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자신의 지지계층을 향한 결집적 용어를 계속 내뿜겠다. 이걸 보여준 것일 뿐이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혹은 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적인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 과거 그래도 보수 언론이 갖고 있던 품격마저 사라진 그런 칼럼들이라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검찰개혁을 좀 희화하고 비하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하는 걸 보니까 검찰개혁이 아니라 결국 검찰을 통제해가지고 그 현재 정부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검찰 통제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의도를 품고 이렇게 보도가 나가는 측면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추미애 장관이 하는 부분들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측면들도 있고 비판받을 점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각차도 분명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상은 법무부는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고 우리 검찰한테 다 맡겨라. 근데 이제 여기에 위험성은 검찰 독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검찰총장과 몇몇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검찰 내 수뇌부가 주요 사건들이나 이런 걸 다 처리하면서 정치적인 파장이나 여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들도 그런 걸 굉장히 독단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 쪽에서 보는 시각은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된다. 근데 이건 또 잘못되게 되게 되면 사사건건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개입해가지고 이제 정치적 개입을 한다라는 시비를 남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들을 잘 조화시키고 균형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검찰개혁의 내용들인데 그런 쪽으로는 좀 관심이 잘 모이지 못하고 전문적인 논쟁이나 토론들도 좀 부재한 것 같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실 검찰총장으로 되면서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도 검찰 개혁을 할 인물이라는 신뢰가 상당 부분 있었죠. 사실은 검사들은 알아두면, 그러니까 검사들을 그냥 믿고 맡기면 다 잘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자신이 없으면 사실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 장관의 이런 식의 지휘 감독권이 아닌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적이지 못하는 토론만, 공방만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국이냐 반조국이냐라는 논리로 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조국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이런 극단적인 그런 흑백 논리 위에서 결국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이 문제를 좀 녹여버렸거든요. 언론 보도가요. 검찰개혁 그다음에는 언론개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대상이 검찰이지만 이 개혁이라는 움직임 자체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굉장히 구조화된 카르텔을 깨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카르텔 기득권의 언론이 되게 중요한 한 꼭지점을 차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성공하고 난다면 언론개혁이라고 당연히 동미도가 이어질 것이고 검찰개혁에서 검찰을 수호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언론 개혁에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실마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 결국 그건 저는 언론의 제살 감싸기, 그 제 식구 감싸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제1을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 제2픽에서 소개했던 동아일보 증발에서 왔던 울림이나 오늘 소개한 라임 최초 보도 조진영 기자의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보도들을 좀 보면 이제는 진짜 언론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너무 많은 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도구화되어 버리는 게 가장 슬픈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라인 옵티머스 사례를 다루면서도 결국 그 의혹에 집중하는 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라인 옵티머스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삶이 도구화되어 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수사지휘권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가치와 검찰 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 가치가 그냥 도구화되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찰의 중립성을 그렇게
정말 신주 따지 모시듯이 강조하고 신성시하는 그 언론이 어떻게 검찰총장의 대망론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그냥 위선 아니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약간 추미애 윤석열 이 어떻게 보면 이 대립, 이 전쟁을 갖다가 보대하는 이제 그런 태도에 있어서는 이제 막 해도 된다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보도도 이제 그냥 추미애 장관을 좀 비판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언론이라는 데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공공성의 관점에서는 좀 자제해야 될 그런 것도 막 써가면서 이렇게 자극하는 보도를 지금 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뭐 야성이니 이런 얘기 쓰는 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신중하게 할 필요 없다.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이 정치적 싸움에 있어서는 막 욕해도 된다. 이제 뭐 이런 거를 좀 부추기는 결과로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돼서 이제 그런 점은 좀 걱정이 됩니다. 언론학에서 이 뉴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5가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인을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가 기자 개인이고요. 두 번째는 뉴스 제작의 관행입니다. 이 언론사가 어떤 식으로 뉴스를 편집하는지, 배열하는지 그런 것들이 취재나 뉴스에 녹아드는 거죠. 세 번째가 미디어 조직인데요. 그 언론사가 지향하는 방향과 철학 그리고 사주가 있는 언론사라면 사주의 영향도 당연히 뉴스에 반영이 되겠죠. 네 번째는 이제 뭐 정부라던가 기업이나 광고주, 대중 이런 것처럼 뉴스가 이제 상품으로서 판매될 때 그 시장적인 요소들. 마지막은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어떤 시대 정신, 그러니까 한 시대의 한 사회에 가지고 있는 통념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이 뉴스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약간 뜨끔했어요, 저는. 맞아. 내가 기사 쓸 때 이런 것들 영향 받았던 것 같아.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의심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던 것 같아. 근데 이번 이 윤 총장과 추 장관 관련 보도는 이거 진짜 막 해도 된다라고 언론이 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 드라마를 추구하는 개인 기자의 취향, 그리고 조직의 어떤 이해, 제작의 관행, 어떤 그 시장의 수요,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한 꾀에 다 맞춰 들어가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정쟁으로 다 뒤덮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논쟁들은 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그런 형국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첫걸음으로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론도 잘못하니까 피해자도 양산시키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언론개혁의 첫걸음으로 언수처를 만들림 안부하니까 처장은? 제2가 예. 네, 언수처의 역할을 자처하겠습니다. 초대 언수처장 되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저를 추천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제이와 함께 하시면서 좀 또 갈등이냐, 또 양극화냐라면서 좀 답답하게 느끼셨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금융비리와 사기 문제, 검찰개혁이나 제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언론개혁 문제 모두 참 어렵고 긴 싸움이자 숙제 같은 건데요. 지난 2월에 부당 해고에 맞서서 투쟁을 하던 고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뒤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CJB 청주 방송의 문제를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지난 2004년 6월부터 CJB 청주방송에서 근무했던 고 이재학 PD.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뒤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패소 직후인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산하는 일, 그러니까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까지 제가 다 한 거죠. 심지어 제가 프로그램까지 제가 맡아서. 결국 이 죽음의 책임은 청주방송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송년회 밤 참석 당시 좀 처참하고 굴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의 친족 그리고 대주주 모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저희가 광대짓을 하는, 과연 우리가 그러면 과연 방송 언론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 회장과 회장 가족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재밌냐고. 지역의 공익적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방송 언론인이다. 송년회 밤 행사에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런 거 뻔히 아니까. 그리고 저희는 정규직이 아니어서 오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요. 오랫동안 그런 대우를 받아와서 불만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들은 제외될 것이다.
이두영 전 회장의 영향력이 아직도 이 청주방송 내에 많이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3월에 이재학 PD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경영에서 손을 떼고 회장직을 내려놓겠다 한 뒤에 이사회의 의장직만 맡았어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이 이두영 전 회장이 회장직으로 있을 때와 똑같은 월급을 꼬박꼬박 지난 9월 달까지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입니다. 월. 네. 그 프리랜서들의 인건비 올려달라는 그 요구도 들어주지 못했고 지금 이 이재학 PD도 마찬가지로 14년 동안 일하면서 사실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월급 수준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청주방송 측에다가 이런 문의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묵묵부답인 상황인 겁니다. 7월에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있다고요? 지난 7월에 4가지를 이제 유족 측에서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사과한다. 책임자 처벌한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한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이 4가지였거든요. 유족 측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보상 혹은 또 배상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이재학 PD가 원했던 것처럼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유족들의 바람이다라고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 사측이 돌연 이재학 PD 사망의 책임을 통과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갑자기 합의를 깨버린 거예요. 번복했습니까? 네, 그 이의 신청 기한 전날, 하루 전날 이걸 갑자기 파기를 함으로써 다시 또 지리한 이제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분이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소송 이름이 뭐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로서의 어떤 대단한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이 회사의 노동자다라는 그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사측에 했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부정당한 느낌이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14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너 우리 회사 노동자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흔들어버리는 것처럼 들려서 사실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는 물론 청주방송의 횡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좀 밑바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녹화하고 방송에도 시간 안배 되겠지만 거의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얘기가 9할이었잖아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보도가치 부분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같은 죽음이라도 죽음의 값을 자꾸 매기는 언론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죽음은 훨씬 더 보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죽음은 보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들에서만큼은 죽음의 값을 좀 매기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원론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재학 PD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남근 변호사, 이지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ne.